저는 등본을 떼러 주민센터에 갔습니다. 그런데 직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말을 했습니다. 김순자님 사망 신고가 접수돼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사망 신고가 접수되는 일이 과연 가능할까요? 대한민국 어느 평범한 주민센터에서 65세 여성 순자는 자신이 이미 죽은 사람으로 처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신고서에 적힌 이름은 다름 아닌 큰며느리 수빈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순자는 별다른 생각 없이 주민센터를 찾았습니다. 등본 한 장 떼려고 번호표를 뽑았을 뿐인데 창구 직원의 표정이 묘하게 굳어지더니 모니터 화면을 몇 번이고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순자는 처음엔 시스템 오류인가 싶어 가만히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고개를 들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김순자님, 혹시 본인 맞으시죠? 순자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네, 제가 김순자인데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직원은 잠시 망설이더니 화면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희 시스템에 김순자님 사망신고 접수건이 있습니다. 순간 순자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사망신고라니 자신이 멀쩡히 살아서 여기 서 있는데 무슨 사망신고란 말입니까? 순자는 헛웃음이 나오려다 말고 직원의 진지한 눈빛을 보았습니다.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직원은 정말로 곤란한 표정을 짓고 있었고 그 얼굴에는 당혹감이 가득했습니다. 순자가 신분증을 꺼내 창구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보세요, 제가 김순자입니다. 1959년생, 주민번호도 다 맞을 거예요. 직원은 신분증과 화면을 번갈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인적사항이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런데 어제 오후에 사망신고가 접수되었어요. 순자의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어제 오후라면 자신은 집에서 손자 서준이와 함께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살아있었고 밥도 먹었고 전화통화도 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자신을 죽은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누가 신고했습니까? 직원은 화면을 확인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신고자 성함이 박수빈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계는 큰며느리로 기재되어 있고요. 박수빈, 큰며느리 수빈이. 순자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12해를 한 가족으로 살아온 며느리가 시어머니인 자신을 죽은 사람으로 신고했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순자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직원이 조심스럽게 서류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사망신고서였습니다. 거기에는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까지 빠짐없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고자 서명란에는 분명히 박수빈이라는 글씨가 또렷하게 쓰여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 글씨체를 알아보았습니다. 틀림없이 수빈이의 필체였습니다. 직원이 말했습니다. 사망진단서 사본도 첨부되어 있습니다. 순자가 첨부 서류를 보려고 손을 뻗자 직원이 잠시 제지하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원본 확인 절차가 있어서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순자는 접수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어제 오후 3시 반. 담당 창구는 7번이었습니다.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죽음이 공식적으로 기록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손이 떨려서 가방 속 휴대폰을 꺼내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휴대폰을 꺼내 큰아들 정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리고 정우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순자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우야, 엄마야. 지금 주민센터인데 너희 아내가 나 죽었다고 신고했대.
전화기 너머로 정우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야?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순자가 대답했습니다. 신고서에 수빈이 서명이 있어. 내 이름, 내 주민번호 다 정확하게 적혀 있고 사망진단서까지 첨부되어 있대. 정우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그의 거친 숨소리만 들려왔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민원실 뒤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자는 그 목소리를 듣자마자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수빈이었습니다. 수빈이가 바로 이 주민센터에 와 있었던 것입니다. 직원이 뒤쪽을 향해 말했습니다. 신고자분, 본인 확인 다시 부탁드립니다. 잠시 이쪽으로 와주세요. 수빈이가 카운터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드는 순간 시어머니 순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수빈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마치 유령을 본 사람처럼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깐이었습니다. 수빈이는 재빨리 표정을 수습하더니 놀란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그 뻔뻔함에 순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을 죽은 사람으로 신고해놓고 마치 우연히 마주친 것처럼 태연하게 굴다니요. 순자의 가슴 속에서 분노가 용암처럼 끓어올랐습니다. 참고 참았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순자가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죽었다며? 여기서 끝내자. 수빈이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제가 언제요?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순자는 창구 위에 놓인 사망신고서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여기 내 서명이 있어. 내 글씨체 내가 모를 것 같아? 민원실의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민원인들이 무슨 일인가 싶어 고개를 돌렸습니다. 직원은 난처한 표정으로 전화기를 들더니 어디론가 연락을 했습니다. 잠시 후 민원실 입구로 보안요원 2명이 들어왔습니다.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두 분, 일단 진정하시고요. 이거는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라 경찰 협조를 요청해야 할 것 같습니다. 수빈이가 한 발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어머님이 오해하고 계신 거예요. 하지만 순자는 수빈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자의 휴대폰에서는 여전히 정우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지금 가고 있어. 하지만 순자는 전화기를 귀에 대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눈앞에 있는 며느리의 얼굴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수빈이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빛 속에서 순자는 읽었습니다. 당황함 뒤에 숨은 계산을, 두려움 뒤에 감춰진 야망을. 이것은 단순한 실수나 오해가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계획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순자는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아니, 어쩌면 이 모든 일은 훨씬 전부터 준비되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자신은 이제야 그 실체를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보안요원이 두 사람 사이에 서며 일단 자리를 분리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분리해 주세요. 하지만 이건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겁니다. 수빈이가 보안요원에게 이끌려 옆쪽으로 이동하면서도 계속 순자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시선 속에는 이제 두려움만이 가득했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틀어졌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순자는 창구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이 신고 접수 지금 당장 취소해 주세요.
그리고 관련 서류 전부 복사본 주세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일단 접수를 보류 처리하고 경찰서에서 확인이 올 때까지 진행을 멈추겠습니다. 순자는 휴대폰을 다시 귀에 대었습니다. 정우야, 엄마 괜찮아. 지금 주민센터로 와. 그리고 수빈이한테는 연락하지 마. 전화기 너머로 정우의 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알았어, 엄마, 지금 바로 갈게. 순자는 전화를 끊고 천천히 숨을 고르며 민원실 의자에 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더 이상 서 있기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머리는 그 어느 때보다 맑아지고 있었습니다. 65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내 며느리가, 내 아들의 아내가 나를 죽이려 했다. 서류상으로 먼저 죽이고 그 다음엔 무엇을 하려던 걸까? 순자는 가방에서 손수건을 꺼내 땀에 젖은 손바닥을 닦았습니다. 손끝이 아직도 차가웠지만 마음속에는 뜨거운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진실을 파헤치고 증거를 모으고 이 일의 전말을 밝혀야 했습니다. 그 누구도 자신을 함부로 죽은 사람으로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집으로 돌아와 현관문을 잠그고 체인까지 걸었습니다. 평생 그렇게까지 문을 잠근 적이 없었는데 이제는 자기 집조차 안전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거실 불을 켜고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 손가락 하나 움직이기 싫었지만 머릿속은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서랍장 맨 아래 칸을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일주일 전 받아둔 건강검진 결과지가 있었습니다. 종이를 꺼내 펼쳐보니 모든 항목에 정상이라고 찍혀 있었습니다. 인지기능 검사도 정상, 기억력 검사도 정상, 신체 기능도 나이에 비해 양호하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 결과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이 멀쩡하다는 증거였습니다. 수빈이가 왜 사망 신고를 했는지 그 이유는 아직 확실히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장난이나 실수가 아니라는 것을. 며느리는 분명히 무언가를 노리고 있었고 그 계획 속에서 시어머니는 사라져야 할 존재였던 것입니다. 순자는 휴대폰을 꺼내 동창 단톡방을 열었습니다. 영희, 미숙, 정자. 고등학교 때부터 50년 넘게 우정을 이어온 친구들이었습니다. 순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짧게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오늘 주민센터에서 일이 터졌다. 자세한 건 나중에 얘기할게. 메시지를 보내고 나니 곧바로 답장들이 쏟아졌습니다. 뭔 일이야? 괜찮아? 전화해. 하지만 순자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정리가 필요했습니다. 감정에 휩쓸려 이야기했다가는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었습니다. 순자는 휴대폰의 녹음 파일 목록을 열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상황이 터졌을 때 본능적으로 녹음 버튼을 눌러두었던 것입니다. 파일을 재생하니 그때의 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직원의 당황한 목소리, 수빈이의 변명, 자신의 떨리는 질문까지. 순자는 그 파일의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수빈 사망신고 계획. 그렇게 저장해두고 나니 마음이 조금 단단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밤 9시쯤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순자가 인터폰 화면을 확인하니 큰아들 정우가 서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정우가 급하게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엄마, 괜찮아? 경찰서에 다녀왔어. 순자가 물었습니다. 경찰서? 벌써 갔어? 정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바로 연락이 갔나 봐. 담당 형사가 상황 파악 중이래. 근데 엄마, 대체 무슨 일인 거야? 수빈이가 왜 그런 짓을 해?
순자는 정우를 거실로 안내하며 말했습니다. 나도 다 모르겠다. 근데 이건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순자는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 하나를 올려놓았습니다. 정우가 의아한 표정으로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위임장 사본, 인감 사용 내역서, 그리고 대출 상담 기록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우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게 뭐야, 엄마? 순자가 대답했습니다. 오늘 주민센터 일 터지기 전에 내가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미리 준비해 둔 거야. 은행이랑 등기소 가서 내 이름으로 된 서류들 확인해 봤거든. 정우가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여기 위임장에 수빈이 이름이 있어. 그리고 이 대출 상담 기록은 뭐야? 엄마 명의로 담보대출 상담받은 내역인데?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도 오늘 처음 봤어. 누군가 내 이름을 쓰고 있었던 거야. 내가 모르는 사이에. 정우가 갑자기 휴대폰을 꺼내 수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수빈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정우가 물었습니다. 너 오늘 주민센터 갔어? 수빈이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상태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정우가 말을 잘랐습니다. 상태가 어떻다고? 수빈이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요즘 좀 혼란스러워 하셔서요. 저도 걱정이 돼서 그냥 확인차. 정우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확인차? 사망신고가 확인이야? 수빈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우가 다시 말했습니다. 집에 있어. 내가 갈게. 전화가 끊어진 뒤 순자가 정우에게 말했습니다. 가지 마. 오늘은 아무것도 하지 마. 정우가 답답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왜요, 엄마? 당장 따져야지. 순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감정적으로 가봤자 아무것도 안 돼. 걔가 발뺌하면 끝이야. 증거를 더 모아야 해. 정우가 한숨을 내쉬며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순자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들이 아내에게 배신당하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 어미의 심정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감정에 휩쓸릴 때가 아니었습니다. 순자가 말했습니다. 정우야, 내가 왜 사망신고 대상이 됐는지, 누가 그 서류를 만들었는지 하나하나 다 확인할 거야. 내가 도와줘야 해. 하지만 수빈이한테는 절대 티내면 안 돼. 정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엄마. 근데 정말 수빈이가 그런 거 맞아? 혹시 오해일 수도 있잖아. 순자는 정우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아직 아내를 믿고 싶어하는 마음이 남아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 마음을 탓할 수 없었습니다. 12해를 같이 살았고 아이까지 낳은 사이니까요. 하지만 진실은 진실이었습니다. 순자가 말했습니다. 나도 오해였으면 좋겠다. 근데 내 서명 위조한 위임장이 있고 내 이름으로 대출 상담받은 기록이 있어. 이게 오해야? 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정우가 돌아간 뒤 순자는 동창 미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숙아, 지난주 북한산에서 내가 찍은 사진 있잖아. 원본 파일 좀 보내줄 수 있어? 미숙이 물었습니다. 갑자기 왜? 무슨 일 있어? 순자가 대답했습니다. 응, 좀 확인할 게 있어서. 자세한 건 나중에 얘기할게. 일단 사진부터 보내줘. 전화를 끊고 순자는 정자에게도 연락했습니다. 정자야, 그날 내가 찍은 사진 중에 사람 얼굴 찍힌 거 있으면 확대해서 저장해줘. 특히 우리 말고 다른 사람 나온 거. 정자가 알겠다고 하며 물었습니다. 순자야, 뭔가 큰일 난 거지? 순자가 대답했습니다. 응, 큰일이야. 근데 아직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작은 며느리 소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소영은 대학병원 간호사였습니다. 순자가 물었습니다. 소영아, 병원 기록이랑 진료 확인서 같은 거 환자 본인이 요청하면 발급 가능하지? 소영이 대답했습니다. 네, 당연하죠, 어머님. 왜요?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순자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실은 좀 도와줘야 할 일이 있어. 내가 시간 되면 나랑 같이 병원 좀 다녀줄 수 있겠니? 소영이 바로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가능해요. 오늘부터 동행할게요. 무슨 일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순자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소영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 며느리는 달랐습니다. 결혼한 지 3년밖에 안 됐지만 늘 시어머니를 진심으로 챙겨주었습니다. 순자가 말했습니다. 전화로 말하기 좀 그렇고 만나서 얘기하자. 소영이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님. 오늘 오후에 제가 퇴근하고 바로 갈게요. 전화를 끊고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거실로 쏟아지고 있었지만 마음속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동창들이 있고 작은 며느리가 있고 아들 정우도 결국엔 진실의 편에 설 것입니다. 순자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도가 아니야. 서류가 움직였어. 사람을 죽은 걸로 만들고 재산을 빼돌리고 그 다음엔 뭘 하려던 거지? 답은 아직 없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반드시 그 답을 찾아낼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의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 하필 북한산이었을까? 일주일 전 그날 왜 하필 수빈이가 같은 장소에 있었을까?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이상했습니다. 순자는 그 의문을 풀기 위해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맞춰보기로 했습니다. 순자가 다시 중얼거렸습니다. 북한산, 그날 그 남자, 모든 건 거기서 시작됐어.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이 맑게 개어 있었습니다. 마치 폭풍 전의 고요함처럼요. 이야기의 실마리를 풀기 위해서는 일주일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바로 그날 북한산에서 순자는 며느리의 비밀을 목격하게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그것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일주일 전 목요일 순자는 동창들과의 등산 약속을 잡았습니다. 영희, 미숙, 정자. 고등학교 때부터 단짝이었던 친구들과 한 달에 한 번 북한산 둘레길을 걷는 것이 순자의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로 순자의 삶은 많이 쓸쓸해졌지만 이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만큼은 언제나 행복했습니다. 토요일 아침 순자는 집을 나서기 전에 큰 며느리 수빈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동창들이랑 북한산 가. 서준이 좀 봐줄 수 있겠니? 수빈이 밝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서준이는 제가 볼게요. 천천히 다녀오세요. 순자는 그때 수빈의 표정이 유독 환해 보인다고 생각했습니다. 평소에는 시어머니가 외출한다고 하면 귀찮은 기색이 살짝 비치곤 했는데 그날따라 시원하게 내보내주는 것이 조금 의아했습니다. 하지만 그냥 기분이 좋은가 보다 싶어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북한산에 도착하니 동창들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영희가 손을 흔들며 여기야 여기 하고 소리쳤습니다. 4명의 65세 여성들은 서로 껴안으며 반가움을 나눴습니다. 미숙이 말했습니다. 순자야, 오늘 날씨 진짜 좋다. 등산하기 딱이야. 정자도 맞장구 쳤습니다. 그러게, 이렇게 좋은 날 집에만 있으면 손해지. 4사람은 둘레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가을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부서져 내려왔고 선선한 바람이 땀을 식혀주었습니다. 영희가 옆에서 걸으며 물었습니다. 순자야, 큰 며느리는 요즘 어때? 아들이랑 사이는 좋고?
순자가 대답했습니다. 뭐, 그냥 그렇지. 살림은 잘하는 편이야. 사실 순자는 수빈에 대해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2해를 함께 살았지만 마음을 터놓고 지낸 적은 없었습니다. 수빈은 늘 예의 바르고 공손했지만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마치 유리창 너머의 사람 같았습니다. 보이지만 닿지 않는. 둘레길을 걷던 중 순자는 갑자기 화장실이 가고 싶어졌습니다. 친구들에게 잠깐 화장실 갔다 올게. 저기 갈림길에서 만나자 라고 말하고 오솔길로 빠졌습니다. 공중화장실은 등산로 아래쪽에 있었습니다. 화장실을 다녀온 순자는 갈림길로 합류하려고 오솔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자 웃음소리와 남자 웃음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등산객들이겠거니 했는데 그 웃음소리가 묘하게 익숙했습니다. 순자는 무심코 그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무와 나무 사이로 두 사람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여자와 남자가 손을 잡고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처음엔 젊은 연인인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자의 옷차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베이지색 바람막이에 검정색 레깅스, 그리고 그 특유의 걸음걸이. 순자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수빈이었습니다. 큰 며느리 수빈이가 낯선 남자와 손을 잡고 걷고 있었습니다. 집에서 손자 서준이를 본다고 했던 수빈이가 바로 이곳 북한산에 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다른 남자와 함께. 순자는 본능적으로 나무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눈앞의 광경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꿈이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눈을 몇 번이고 깜빡여도 수빈이의 모습은 그대로였습니다. 남자가 수빈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쓸어 넘겨주었습니다. 수빈이 수줍은 듯이 웃으며 남자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그 모습을 본 순자는 속이 뒤집히는 것 같았습니다. 저게 내 아들의 아내란 말인가? 저게 내 손자의 엄마란 말인가?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카메라를 켜고 연속 촬영 버튼을 눌렀습니다. 손이 떨려서 초점이 맞는지도 모르겠었지만 일단 찍어야 했습니다. 증거를 남겨야 했습니다. 셔터 소리가 날까봐 무음으로 바꾸고 계속 촬영했습니다. 남자가 수빈의 손을 잡고 둘레길 방향을 바꿨습니다. 두 사람이 순자와 멀어지는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순자는 따라가려고 발을 뗐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동창영이었습니다. 순자야, 어디야? 우리 갈림길에서 기다리고 있어. 영희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순자는 급하게 대답했습니다. 금방 가. 조금만 기다려. 전화를 끊고 다시 수빈이 있던 방향을 바라봤지만 이미 두 사람은 시야에서 사라진 뒤였습니다. 순자는 갈림길로 돌아가 동창들과 합류했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굳어 있어서 제대로 대화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미숙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순자야, 무슨 일 있어? 안색이 안 좋아. 순자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좀 어지러워서. 오래 걸었더니 피곤한가 봐. 그 이후로 등산은 계속됐지만 순자의 머릿속은 온통 방금 본 장면으로 가득했습니다. 수빈이의 웃는 얼굴, 남자의 손길, 둘이 손잡고 걷던 모습. 그 이미지들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무슨 말을 해도 제대로 듣지 못하고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하산 후 동창들과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수빈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님 다녀오셨어요? 등산은 잘하셨어요?
순자는 수빈의 얼굴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응, 잘 다녀왔어.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방에 들어가 휴대폰을 확인하니 카카오톡 알림이 와 있었습니다. 수빈이가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어머님, 등산 잘 다녀오셨어요? 서준이랑 저녁 먹으러 나갔다 올게요. 순자는 그 메시지를 보며 치가 떨렸습니다. 집에서 서준이를 본다더니 자기도 북한산에 있었으면서 어떻게 이런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는 거지. 순자는 답장을 응, 한 글자만 보냈습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찍은 사진들을 확인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찍어서 초점이 나간 것도 있었지만 몇 장은 선명하게 나왔습니다. 수빈이와 남자가 손잡은 모습, 남자가 수빈의 머리카락을 쓸어주는 모습, 증거였습니다. 순자는 그 사진들을 숨긴 폴더로 옮겼습니다. 아직은 아무에게도 보여줄 때가 아니었습니다. 정우에게 바로 말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면 어떻게 될지 뻔했습니다. 아들은 아내를 믿을 것이고 수빈이는 변명을 할 것이고 자신만 노인네 헛것 봤다는 소리를 들을 것이었습니다. 순자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어땠을까?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의논할 사람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순자는 울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결심했습니다. 서두르지 않겠다고. 증거를 더 모으고 상황을 파악하고 확실하게 준비가 됐을 때 움직이겠다고. 수빈이가 단순히 외도만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꾸미고 있는 건지 알아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순자는 주민센터에서 자신의 사망신고서를 보게 되었습니다. 북한산에서의 외도는 시작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수빈이는 시어머니를 이 세상에서 지워버리려 했습니다. 서류상으로 먼저 죽이고 재산을 빼돌리고 그 다음엔 자기 새 인생을 시작하려던 것이었습니다. 순자는 그날 북한산에서 찍은 사진들을 다시 꺼내 보았습니다. 수빈이의 얼굴, 남자의 옆모습, 이 남자가 누구인지, 수빈이와 어떤 관계인지, 언제부터 만났는지 모든 것을 밝혀내야 했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작은 실마리에서 시작되니까요. 동창 미숙이 그날 등산하면서 이것저것 많이 찍었다고 했습니다. 혹시 그 사진들 중에 수빈이나 그 남자가 찍힌 게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정자도 카메라를 들고 다녔으니 확인해 봐야 했습니다. 순자는 휴대폰을 들고 동창들에게 연락할 준비를 했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 북한산, 그날의 진실을 파헤치는 것이 이 긴 싸움의 첫걸음이었습니다. 순자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끝까지 가겠다고, 이 싸움에서 지지 않겠다고, 누구도 자신의 삶을 함부로 빼앗아 갈 수는 없으니까요. 순자의 가족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집안 사람들이 평소에 어떻게 살아가는지 먼저 알아야 합니다.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는 가정이었지만 그 안에는 각자의 속내와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순자는 그것을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북한산에서 수빈이를 목격한 다음 날 아침, 순자는 거실 한쪽에 모셔둔 남편의 영정 앞에 섰습니다. 물 한 잔을 올리고 두 손을 모아 인사를 했습니다. 이것이 순자의 하루 일과 중 첫 번째였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3년이 지났지만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 인사를 드렸습니다. 순자가 영정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여보, 나 어제 이상한 거 봤어. 수빈이가 북한산에 있더라고. 근데 혼자가 아니었어. 영정 속 남편은 언제나처럼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이 살아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나 혼자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날 오후
큰아들 정우가 집에 왔습니다. 주말마다 잠깐씩 얼굴을 비추는 것이 정우의 습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래 있지는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휴대폰을 귀에 대고 통화를 하면서 들어왔고 거실 소파에 앉아서도 계속 전화기만 들여다보았습니다. 순자가 물었습니다. 정우야, 밥은 먹었니? 정우가 전화기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네, 먹었어요. 엄마도 드셨어요? 순자가 응, 먹었어. 라고 대답했지만 정우는 이미 다른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잠시 후 전화가 오더니 정우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엄마, 나 잠깐 나갔다 올게요. 급한 일이 있어서. 순자는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쓸쓸함을 느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예전에는 집에 오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요즘은 얼굴 비추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바쁜 거겠지 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정우가 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아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인터폰을 보니 큰며느리 수빈이가 서 있었습니다. 한 손에는 반찬통을 들고 있었고 다른 손으로는 손자 서준이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습니다. 수빈이가 환하게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반찬 좀 가져왔어요. 냉장고에 넣어드릴게요. 순자가 고맙다고 인사하자 수빈이는 자연스럽게 부엌으로 들어가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반찬통을 넣으면서 냉장고 안을 이리저리 살피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확인하듯이 수빈이가 서준이를 순자 앞으로 밀며 말했습니다. 서준아, 할머니한테 인사드려. 7살 서준이가 고개를 꾸벅 숙이며 할머니,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했습니다. 순자가 서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우리 서준이 잘 지냈어? 라고 물었습니다. 서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빈이가 거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혹시 머리가 아프시거나 깜빡하시는 거 없으세요? 순자는 그 질문에 묘한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는 걸까? 아니, 괜찮아. 왜? 수빈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걱정이 돼서요. 요즘 어르신들이 건강관리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수빈이가 나가기 전에 한마디를 더 던졌습니다. 어머님, 요양원 같은데 알아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좋은데 몇 군데 알아봤는데 나중에 참고하시라고요. 순자는 그 말에 움찔했습니다. 내가 왜 요양원이야? 아직 멀쩡한데. 수빈이가 손을 흔들며 웃었습니다. 아, 지금 당장은 아니고요. 나중에 혹시 필요하시면요. 그럼 저 갈게요, 어머님. 수빈이가 나간 뒤 순자는 한참 동안 현관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요양원이라니. 그 말이 자꾸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수빈이는 왜 갑자기 요양원 이야기를 꺼낸 걸까? 그리고 왜 기억력이 어떻냐고 물어본 걸까? 불길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며칠 후 수빈이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명품 브랜드 로고가 선명하게 박힌 가방이었습니다. 순자가 물었습니다. 가방 새로 샀구나. 예쁘네. 수빈이가 살짝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습니다. 세일해서 샀어요. 원래 가격에 반값이었거든요. 하지만 순자의 눈에는 그 가방이 반값에 살 수 있는 물건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소비 습관이 언제부터인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옷도 더 비싸 보이는 것을 입고 다녔고 화장품도 고급 브랜드로 바꾼 것 같았습니다.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 그날 저녁 순자는 은행 앱에 접속하려고 했습니다. 통장 잔액을 확인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비밀번호를 입력하니 틀렸다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분명히 평소에 쓰던 비밀번호였는데 왜 안 되는 걸까? 몇 번을 다시 입력해봐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순자는 정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우야, 엄마 은행 앱 비밀번호가 안 돼. 혹시 뭐 바뀐 거 있어? 정우가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요? 수빈이가 관리하기 편하게 바꿔놨다고 했어요. 엄마, 이제 금융관리 같은 건 수빈이한테 맡겨요. 엄마는 편히 쉬세요. 순자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 통장 비밀번호를 며느리가 바꿨다고? 내가 모르는 사이에? 정우야, 그래도 내 통장인데 내가 알아야지. 정우가 약간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왜 그래요? 수빈이가 잘 관리해 줄 거예요. 엄마는 신경 쓰지 마세요. 전화를 끊고 순자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무언가 단단히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통장 비밀번호를 함부로 바꾸다니. 그것도 본인에게 말도 없이. 이건 분명히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 주 목요일 작은 며느리 소영이가 집에 들렀습니다. 소영이는 대학병원 간호사로 3교대 근무를 하느라 자주 오지는 못했지만 올 때마다 시어머니를 세심하게 챙겼습니다. 그날도 퇴근길에 영양제와 과일을 사들고 왔습니다. 소영이가 순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안색이 안 좋으세요. 요즘 잘 주무세요? 순자가 쓸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잠이 잘 안 와서.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소영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건강검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제가 예약 도와드릴까요? 순자는 소영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 며느리는 달랐습니다. 진심으로 시어머니를 걱정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고맙다, 소영아. 내가 이렇게 신경 써줘서. 소영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죠, 어머님. 저희 어머님이신데요. 혹시 기억력 검사 같은 거 하시게 되면 결과는 제가 받아올게요. 제가 보기엔 어머님 전혀 문제 없으신 것 같은데 확실히 해두는 게 좋잖아요. 그날 밤 작은 아들 정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민이는 소방관이라 24시간 교대 근무를 했기 때문에 자주 연락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엄마, 나야. 밥 잘 챙겨 드시고 계시죠? 짧은 인사였지만 순자는 아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됐습니다. 응, 잘 먹고 있어. 너도 조심하고. 정민이가 네, 알겠어요. 출동 나가야 해서 끊을게요. 라고 말하고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순자는 두 아들과 두 며느리를 떠올려 보았습니다. 큰아들 정우는 아내 말이라면 무조건 믿었고 큰 며느리 수비는 속을 알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작은 아들 정민은 바빠서 집안일에 신경 쓸 여유가 없었고 작은 며느리 소영은 유일하게 시어머니 편에 서줄 것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동창 미숙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순자야, 그날 북한산에서 좀 이상한 사람 봤어. 우리 뒤쪽으로 지나간 남자가 있었는데 좀 수상하더라고. 순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수상했는데? 미숙이 대답했습니다. 혼자인 것 같았는데 자꾸 뒤를 돌아보면서 걷더라고. 누구 기다리는 것처럼. 순자는 그 말에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혹시 그 남자가 수빈이랑 만난 사람일지도 몰랐습니다. 순자가 말했습니다. 미수가 다음에 만나면 그 얘기 더 자세히 해줘. 그리고 그날 찍은 사진도 한번 다 확인해 볼래? 미숙이 의아한 듯 물었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순자가 대답했습니다. 응, 좀 확인할 게 있어서. 나중에 얘기할게. 순자는 동창들에게 당부했습니다. 다음에 만나면 등산 사진을 더 자세히 확인하자고. 혹시 우리가 놓친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친구들은 이유를 몰랐지만
순자의 부탁이라 흔쾌히 알겠다고 했습니다. 순자는 전화를 끊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모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전체 그림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혼자서 끙끙 앓던 순자가 마침내 입을 열기로 결심한 날이 왔습니다.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선택이 상황을 어떻게 바꿀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이 때로는 더 큰 시련의 시작이 되기도 하니까요. 북한산에서 수빈이를 목격한 지 닷새째 되던 날 순자는 큰아들 정우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평소처럼 잠깐 들르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내서 오라고 했습니다. 정우가 무슨 일이냐고 묻자 순자는 그냥 와, 중요한 얘기야 라고만 대답했습니다. 저녁 무렵 정우가 도착했습니다. 퇴근길에 바로 온 듯 아직 양복 차림이었습니다. 거실에 앉은 정우가 물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부르셔서 걱정됐잖아요. 순자는 정우의 맞은편에 앉아 잠시 말없이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순자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정우야, 엄마가 지난 토요일에 북한산 갔던 거 알지? 정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동창분들이랑 가셨다고 했잖아요. 순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거기서 수빈이를 봤어. 정우의 표정이 의아해졌습니다. 수빈이요? 수빈이가 왜 거기 있어요? 그날 집에서 서준이 본다고 했는데. 순자가 대답했습니다. 나도 그래서 이상했어. 근데 분명히 봤어. 수빈이가 북한산에 있었어. 정우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혼자요? 우연히 등산하러 간 거 아니에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말을 꺼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어. 낯선 남자랑 같이 있었어. 손잡고 걷고 있더라. 거실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정우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져나갔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정우가 말했습니다. 엄마,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수빈이가 다른 남자랑요? 순자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똑똑히 봤어. 수빈이가 어떤 남자랑 손잡고 걸어가더라. 그 남자가 수빈이 머리카락도 만지고 둘이 굉장히 친밀해 보였어. 정우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믿고 싶지 않다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그가 물었습니다. 증거 있어요? 엄마가 직접 봤다고 해도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순자가 대답했습니다. 사진이 있어. 휴대폰으로 찍어뒀어. 정우가 그럼 보여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휴대폰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지금 바로는 안 돼. 사진이 선명하지 않아서 더 확인해 봐야 해. 동창들한테도 그날 찍은 사진 받아서 대조해 볼 거야. 정우가 약간 안도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그거 혹시 오해일 수도 있어요. 닮은 사람일 수도 있고. 수빈이가 왜 그래요? 우리 결혼한 지 12년인데. 순자는 아들의 그 반응이 예상했던 대로라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정우가 말했습니다. 제가 수빈이한테 먼저 확인해 볼게요. 그날 뭐 했는지 물어보면 되잖아요. 순자가 급하게 말렸습니다. 안 돼. 아직 물어보면 안 돼. 걔가 발뺌하면 우리만 손해야. 증거를 더 모은 다음에 얘기해야 해. 하지만 정우는 이미 휴대폰을 꺼내 수빈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순자가 막으려 했지만 이미 신호음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수빈이 전화를 받자 정우가 물었습니다. 여보, 지난 토요일에 뭐 했어? 수빈이 대답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토요일이요? 집에서 서준이 봤죠. 왜요? 정우가 다시 물었습니다. 하루 종일? 어디 안 나갔어? 수빈이가 잠시 멈칫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잠깐 마트 갔다 왔어요. 서준이 간식 사러. 왜 갑자기 그래요? 통화가 끝난 뒤 정우가 순자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들으셨죠? 수빈이 집에 있었대요. 마트 잠깐 간 것 빼고 엄마가 본 건 다른 사람인 거예요. 순자는 답답함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정우야, 내가 며느리 얼굴을 몰라서 그래. 12년을 같이 살았는데 분명히 수빈이었어. 옷도 알아봤고 걸음걸이도 알아봤어. 정우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좀 피곤하신 것 같아요. 착각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면 그러니까 나이가 드시면 가끔 헷갈리실 수도 있잖아요. 그 말에 순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말은 그대로 믿으면서 어머니의 말은 착각이나 노망으로 치부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순자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정우가 말했습니다. 엄마, 병원 가보시는 게 어때요? 검사 한번 받아보시죠. 그래야 제 마음도 놓이고. 순자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병원? 내가 미쳤나 검사해 보라고? 정우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건강검진 차원에서요. 순자는 잠시 생각한 뒤 대답했습니다. 좋아. 검사 받을게. 대신 내가 정하는 병원으로 간다. 그리고 결과가 정상으로 나오면 그때는 내 말 믿어줄 거지? 정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때는 제대로 확인해 볼게요. 정우가 돌아간 뒤 순자는 작은 며느리 소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소영아, 지금 통화 가능하니? 소영이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순자가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소영아, 내가 부탁 하나 해도 될까? 내가 내 편이 되어줄 수 있겠니?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소영의 단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어머님 편이에요. 제 이름 걸고 도와드릴게요. 순자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고맙다, 소영아. 자세한 건 만나서 얘기할게. 일단 내가 병원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같이 가줄 수 있겠니? 소영이 바로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제가 예약 잡아드릴게요. 믿을 수 있는 신경과 교수님 소개해드릴 수 있어요. 전화를 끊고 순자는 집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무언가를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본능적으로 서랍장을 열고 인감도장을 꺼냈습니다. 평소에 넣어두던 자리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옷장 안쪽 깊숙한 곳에 작은 상자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도장을 숨겼습니다. 그 다음에는 통장과 신분증, 아파트 등기권리증을 찾아 한 봉투에 모았습니다. 이것들을 집에 두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 가져갈 수도 있으니까. 순자는 그 봉투를 다음에 소영이를 만날 때 맡기기로 했습니다. 며느리 중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소영이 뿐이었습니다. 밤이 되어 동창 단톡방에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애들아, 지난 토요일 북한산에서 찍은 사진 있으면 원본으로 보내줘. 다 필요해. 미숙이가 바로 답했습니다. 알았어. 내일 정리해서 보낼게. 정자도 나도 보낼게. 근데 왜? 라고 물었습니다. 순자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나중에 설명할게.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이야. 이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특히 우리 집안 사람들한테는 절대. 친구들이 알겠다고 답했습니다. 무슨 일인지는 몰라도 순자의 부탁이니 따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50년 우정의 힘이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아 오래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나 이제 움직여야 할 것 같아. 더 이상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우리 아들이 나보다 며느리 말을 더 믿더라. 그래서 내가 증명해야 해.
내가 멀쩡하다는 것도, 수빈이가 뭔가 꾸미고 있다는 것도. 순자는 영정 속 남편의 눈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삶을 내가 지킬 거야. 누구도 나를 함부로 하게 두지 않을 거야. 당신이 살아있었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됐을 텐데. 하지만 이제 당신이 없으니까 내가 나를 지켜야지. 창밖으로 보름달이 밝게 떠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 달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섰다고. 정우에게 말해버린 이상 수빈이도 곧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더 이상 숨기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순자가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간다.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그것이 65년을 살아온 자신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미친 노인네 취급을 받을지언정 자신의 눈으로 본 것을 부정하지는 않겠다고, 그것만큼은 지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결심을 굳힌 순자는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증거를 모으고 사실을 확인하고 한 발 한 발 진실에 다가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드러난 것들은 순자의 상상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준비한 것은 단순한 외도가 아니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순자는 소영과 함께 대학병원 신경과를 찾았습니다. 소영이 미리 예약해둔 덕분에 대기 시간 없이 바로 진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담당 교수는 소영의 선배였고 친절하게 검사 과정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인지기능 검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기억력, 집중력, 판단력, 언어 능력 등 여러 항목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검사가 끝나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순자는 긴장되어 손에 땀이 났습니다. 만약 정말로 문제가 있다는 결과가 나오면 어떡하지? 내가 정말 헛것을 본 걸까? 하지만 걱정은 기우였습니다. 교수가 결과지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김순자 환자분, 검사 결과 모든 항목이 정상입니다. 나이 대비 오히려 우수한 편이에요. 인지기능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순자는 그 말에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정상? 내가 정상이라고요? 소영이 옆에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뭘 했어요? 전혀 문제 없으실 거라고 했잖아요. 교수가 진단서 발급을 안내했고 소영이 바로 신청을 도와주었습니다. 그 진단서가 나중에 얼마나 중요한 증거가 될지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병원에서 나온 뒤 순자는 소영에게 은행에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확인할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순자의 주거래 은행 지점을 찾았습니다. 창구에서 순자가 신분증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제 명의 계좌 거래 내역 좀 확인하고 싶어요. 특히 최근 3개월치요. 직원이 거래 내역서를 출력해 주었습니다. 순자는 그 종이를 받아들고 한 줄 한 줄 확인했습니다. 그러다가 눈이 멈췄습니다. 2주 전 적금 중도 인출 500만 원. 순자는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순자가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이 인출 내역 제가 한 게 아닌데요. 어떻게 된 건가요? 직원이 기록을 확인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위임장과 도장으로 처리된 건입니다. 대리인이 오셔서 인출하셨어요. 소영이 옆에서 물었습니다. 대리인이 누구로 되어 있나요? 직원이 화면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박수빈 씨로 되어 있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상 며느리로 확인됐고 위임장에 본인 도장이 찍혀 있어서 정상 처리되었습니다. 순자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수빈이가 자신의 도장으로 500만 원을 인출해 갔다니. 위임장은 자신이 쓴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위조한 것이었습니다.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위임장 사본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바로 서랍장을 열어 도장을 확인하려 했습니다.
평소에 인감 도장을 넣어두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도장이 없었습니다. 분명히 지난번에 옷장으로 옮겨뒀는데 순자가 옷장을 열어보니 거기도 비어 있었습니다. 도장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누군가 집에 들어와서 도장을 가져간 것이 분명했습니다. 열쇠를 가진 사람, 수빈이었습니다. 순자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도가 아니었습니다. 체계적으로 자신의 재산과 신원을 빼앗으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소영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 저 오늘 큰언니 집에 잠깐 들렀었어요. 서준이 선물 전해주러요. 그런데 언니 차 안에서 이상한 거 봤어요. 순자가 물었습니다. 뭘 봤는데? 소영이 사진 한 장을 전송했습니다. 호텔 주차 영수증이었습니다. 날짜는 지난주 금요일, 장소는 서울 외곽의 한 호텔이었습니다. 소영이 말했습니다. 언니가 화장실 간 사이에 차 안에 있던 거 봤어요. 원래 이런 거 안 하는데 어머님 일이 있으니까 확인해 봤어요. 동창 미숙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순자야, 그날 북한산 사진 원본 보내. 근데 사진 정리하다가 나도 깜짝 놀랐어. 내 말대로 이상한 사람이 찍혀 있더라. 순자가 바로 사진을 받아 확인했습니다. 배경에 두 사람의 모습이 흐릿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확대해 보니 수빈이와 남자였습니다. 이번엔 얼굴이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정자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순자야, 나도 사진 확인했어. 그리고 그날 생각해 보니까 뒤쪽에서 남자 목소리 들었던 것 같아. 여자한테 어디 가자고 말하는 소리. 그때는 그냥 지나쳤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좀 이상해. 증거가 하나씩 모이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작은 수첩을 꺼내 정리했습니다. 북한산 목격, 호텔 주차 영수증, 은행 무단 인출, 도장 분실, 각각의 날짜와 내용을 꼼꼼히 적었습니다. 며칠 후 소영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 큰일 났어요. 소영의 목소리가 급했습니다. 오늘 큰언니 집에 갔는데 언니 노트북이 켜져 있어서 뭔가 봤어요. 인터넷 검색 기록에 사망신고 서류라고 되어 있었어요. 순자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사망신고 서류? 수빈이가 왜 그런 걸 검색해? 소영이 대답했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히 봤어요. 사망신고 절차, 사망진단서 발급, 이런 것들이 검색되어 있었어요. 순자는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이제 상황이 명확해졌습니다. 수빈이는 외도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를 서류상으로 죽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야 재산을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래야 새 인생을 시작할 수 있으니까. 순자가 말했습니다. 소영아, 내가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사망신고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물어볼게. 너는 혹시 몰라서 기록 더 확인해봐. 소영이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순자는 주민센터에 전화를 걸어 사망신고 절차에 대해 물었습니다.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직원의 목소리를 들으며 녹음 버튼을 눌러두었습니다. 사망진단서가 있으면 가족이 신고할 수 있다는 것, 본인 확인 없이도 처리된다는 것, 시스템에 허점이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등기소를 찾아갔습니다. 본인 명의 부동산 열람을 신청했습니다. 결과가 나왔을 때 순자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아파트에 담보대출 상담 이력이 찍혀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은 그런 상담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증거가 쌓일수록 사태의 심각성이 드러났습니다. 순자는 변호사 상담을 예약했습니다. 이제 법적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모아둔 증거 목록을 정리하고 상담 때 가져갈 서류들을 챙겼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저녁 수빈이가 예고 없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초인종이 울리고 인터폰에 수빈이의 얼굴이 떴을 때
순자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 갑자기 온 걸까? 뭔가 눈치챈 걸까? 문을 열자 수빈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지나가다 들렀어요. 혹시 서류 정리 같은 거 도와드릴까요? 요즘 혼자 사시기 힘드실 것 같아서요. 순자는 그 말에서 의도를 읽었습니다. 서류. 수빈이는 뭔가를 찾으러 온 것이었습니다. 아마 자신이 숨겨둔 통장이나 등기권리증, 아니면 인감증명서 같은 것들을. 순자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필요 없어. 다 정리해뒀어. 수빈이의 눈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래요? 어디 정리하셨어요? 제가 확인해 드릴까요? 순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됐어. 내가 알아서 할게. 수빈이의 표정이 굳어졌지만 곧 다시 웃음을 지었습니다. 네, 알겠어요, 어머님. 그럼 제가 다음에 또 올게요. 수빈이가 돌아간 뒤 순자는 현관의 CCTV 각도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방향을 조금 바꿔 현관 전체가 더 잘 보이도록 조정했습니다. 혹시라도 누가 몰래 들어오면 다 찍힐 것이었습니다. 순자는 거실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수빈이도 뭔가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서로 속내를 숨기고 탐색하는 단계. 누가 먼저 결정타를 날리느냐의 싸움이었습니다. 순자가 중얼거렸습니다. 빨리 움직여야 해. 개가 먼저 치기 전에.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긴 하루가 끝나고 있었지만 순자의 싸움은 이제 막 시작이었습니다. 수빈이의 속마음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직접 파고들어야 했습니다. 그 역할을 맡은 것은 작은 며느리 소영이었습니다. 위험한 작전이었지만 진실을 밝히려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대화는 모든 것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소영이가 순자에게 먼저 제안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큰언니한테 접근해 볼게요. 밥 한번 먹자고 해서 이야기를 끌어내 볼게요. 순자는 걱정이 되어 말렸습니다. 위험하지 않겠니? 걔가 눈치채면 어떡해? 소영이가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할 수 있어요. 그냥 동서 사이 친해지려고 밥 먹자고 하는 것처럼 하면 돼요. 소영이가 수빈에게 연락했습니다. 언니, 요즘 힘들죠? 우리 밥 한번 먹어요. 동서 사이인데 자주 못 만나서 서운했어요. 수빈이는 처음에 경계하는 기색이었습니다. 갑자기 왜? 무슨 일 있어? 소영이가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언니 얼굴 좀 보고 싶어서요. 요즘 어머님 일로 언니도 스트레스 받으시잖아요. 어머님 일이라는 말에 수빈이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그래, 좋아. 언제 볼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약속이 잡혔습니다. 수요일 점심 강남의 한 레스토랑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약속 당일 소영이는 일찍 도착해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핸드백 안에 휴대폰을 넣어두고 녹음 버튼을 미리 눌러두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표정은 침착하게 유지했습니다. 잠시 후 수빈이가 도착했습니다. 평소처럼 깔끔하게 차려입고 새로 산 듯한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처음에는 날씨 이야기, 아이들 이야기로 분위기를 풀었습니다. 소영이가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렸습니다. 언니, 요즘 어머님 때문에 고생 많죠? 수빈이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맞아, 정말 힘들어. 어머님이 요즘 좀 이상하셔. 소영이가 걱정하는 척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상하신데요? 수빈이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자꾸 없는 일을 봤다고 하시고 의심을 하시고 우리한테 뭔가 숨기시는 것 같기도 하고
나이가 드시니까 그런가 봐. 소영이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러시구나. 그럼 요양원 같은 데는 알아보셨어요? 수빈이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 주제에 관심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응, 나도 좀 알아봤어. 결정은 빨리 해야 할 것 같아. 늦으면 자리 없거든. 소영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느 쪽으로 알아보셨어요? 수빈이가 대답했습니다. 경기도 쪽에 좋은 데가 있대. 시설도 좋고 관리도 잘해주고 거기 보내면 우리도 편하고 어머님도 편하실 거야. 소영이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어머님 집은요? 어머님 요양원 가시면 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빈이가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정리하면 돈 되지. 그 아파트 지금 시세가 얼만데. 팔아서 요양원 비용 충당하고 남는 건 나눠 가지면 되지. 소영이의 손이 테이블 아래에서 떨렸지만 표정은 유지했습니다. 언니, 근데 정우 오빠는 뭐래요? 그렇게 하자고요? 수빈이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정우 오빠? 그 사람은 능력이 없어. 맨날 회사 일만 하고 집안일은 나한테 다 떠넘기잖아. 결정은 내가 해야 해. 소영이가 놀란 척했습니다. 언니가 다 결정하시는 거예요? 수빈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나 아니면 누가 해? 솔직히 말하면 나도 이제 새로 시작해야 해. 12년 동안 시어머니 모시고 애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이제 내 인생 좀 살아야지. 소영이가 조심스럽게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언니, 근데 사망신고는? 그 말에 수빈이가 순간 멈칫했습니다. 숟가락을 든 손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뭐? 사망신고? 그게 무슨 소리야? 소영이가 당황한 척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 아니에요.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아요. 요양원이랑 관련해서 서류 준비 같은 거 하신다고 해서. 수빈이의 눈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소영아, 너 왜 그래? 뭔가 알고 있는 거야? 소영이가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언니.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언니 힘들어 보여서 밥이나 같이 먹자고 한 거예요. 수빈이가 잠시 소영을 노려보더니 표정을 풀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밥이나 먹자. 식사가 끝나고 두 사람은 헤어졌습니다. 소영이는 수빈이가 시야에서 사라지자마자 휴대폰을 꺼내 녹음을 확인했습니다. 제대로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소영이는 바로 순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지금 바로 파일 보내드릴게요. 순자가 녹음 파일을 받아들었습니다. 이어폰을 꽂고 처음부터 끝까지 들었습니다. 수빈이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요양원, 집 정리하면 돈 되지. 정우, 오빠는 능력이 없어. 내가 새로 시작해야 해. 그 모든 말들이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순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화가 나서가 아니었습니다. 슬퍼서였습니다. 12년을 함께 살았던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자신을 요양원에 보내고 집을 팔고 재산을 빼돌리고 새 인생을 시작하겠다니. 그리고 아들 정우는 능력 없는 사람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순자가 중얼거렸습니다. 외도는 미끼였어. 진짜 목적은 재산과 신분 말살이었어. 북한산에서 남자랑 만난 건 그냥 겉으로 드러난 부분이었습니다. 그 뒤에는 더 큰 계획이 숨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를 서류상으로 죽이고 재산을 처분하고 남편을 버리고 새 인생을 시작하는 것. 순자는 동창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영희, 미숙, 정자. 세 사람을 만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녹음 파일도 들려주었습니다. 동창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숙이가 말했습니다. 순자야, 이건 정말 심각한 거야. 어떻게 며느리가 이럴 수가 있어? 순자가 대답했습니다. 나도 믿기지 않아.
근데 이게 현실이야. 그래서 너희 도움이 필요해. 정자가 물었습니다. 우리가 뭘 하면 돼? 순자가 설명했습니다. 수빈이가 주민센터에 사망 신고를 하려고 해. 내가 그 타이밍에 맞춰서 나타나야 해. 너희가 증인이 되어줘야 해. 동창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우리가 도와줄게. 언제든 연락해. 순자가 고마움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50년 우정이 지금 이 순간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수빈이의 행동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지난 몇 주간의 움직임을 떠올려 보니 수빈이는 주로 수요일 오후에 혼자 외출을 했습니다. 정우가 회사에 있고 서준이는 학원에 가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수요일이 D-데이가 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순자가 수첩에 적었습니다. 수빈, 다음 수요일 오후 움직일 가능성 높음. 그리고 밑줄을 그었습니다. 그날 주민센터에서 만나자. 내가 직접 살아있음을 증명해주지. 소영에게 다시 전화했습니다. 소영아, 오늘 정말 고마웠어. 위험한 일 시켜서 미안하고. 소영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이건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언니가 저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정우 오빠가 너무 불쌍해요. 순자가 말했습니다. 정우한테는 아직 말하지 마. 때가 되면 다 알게 될 거야. 소영이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동안 순자는 모든 증거를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북한산 사진, 호텔 영수증, 은행 인출 내역, 병원 검사 결과, 그리고 소영이의 녹음 파일. 하나하나가 퍼즐 조각이었습니다. 이제 그 조각들을 맞춰서 전체 그림을 보여줄 차례였습니다. 순자가 남편의 영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거의 다 왔어. 조금만 더 힘내면 돼. 당신이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무섭지 않아. 영정 속 남편은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가 순자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폭풍 전의 고요함이란 이런 것일까요? 모든 것이 결정되기 직전 상황은 가장 어두운 곳으로 치달았습니다. 순자가 가장 힘들었던 시간, 가장 외로웠던 시간은 바로 이때였습니다. 아들마저 등을 돌린 것 같은 순간이었으니까요. 정우가 갑자기 집에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거실에 앉자마자 정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수빈이한테 다 들었어요. 순자가 물었습니다. 뭘 들었는데? 정우가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요즘 수빈이를 의심하고 계시다면서요. 이상한 말씀하시고 감시하시고. 순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수빈이가 먼저 손을 썼던 것입니다. 자신이 의심받고 있다는 걸 눈치채고 역으로 시어머니를 문제 있는 사람으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정우가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요즘 엄마 상태가 걱정돼요. 없는 일을 봤다고 하시고 수빈이를 도둑 취급하시고 이러시면 안 돼요. 순자가 반박하려 했습니다. 정우야, 내가 증거를 가지고 있어. 수빈이가. 하지만 정우가 말을 잘랐습니다. 증거요? 엄마, 그 사진이라는 거 저도 봤어요. 수빈이가 보여줬거든요. 흐릿해서 누군지도 모르겠던데요. 닮은 사람 아니에요? 순자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수빈이가 이미 정우에게 사진을 보여줬다니. 그리고 정우는 아내의 말을 믿고 있었습니다. 정우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좀 쉬세요. 집안일이나 돈 관리 같은 건 수빈이한테 맡기시고요. 엄마는 편하게 지내시면 돼요. 순자가 물었습니다. 내 통장을 수빈이한테 맡기라고? 정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일시적으로요. 엄마 상태가 안정되면 다시 돌려드릴게요. 순자의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 아들이 나를 이렇게 대하다니.
며느리 말만 듣고 어머니를 정신 이상자 취급하다니. 하지만 순자는 울지 않았습니다. 지금 울면 정말로 약한 사람이 되어버릴 것 같았습니다. 정우가 돌아간 뒤 순자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외로운 기분은 처음이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을 때는 적어도 내 편이 한 명은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소영이가 있다고 해도 아들마저 등을 돌린 상황에서 마음이 무너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수빈이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손에 약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건강 챙기셔야죠. 제가 약국에서 영양제 사왔어요. 수빈이가 부엌으로 가서 약봉투를 정리하는 척했습니다. 순자는 그 모습을 물끄러미 지켜보았습니다. 수빈이가 나간 뒤 순자는 그 약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안에 든 약이 평소에 먹던 것과 달라 보였습니다. 알약의 색깔도 크기도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순자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 약을 먹지 않고 따로 보관해 두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봐야 했습니다. 정우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수빈이가 약 갖다 드렸다면서요? 잘 챙겨 드세요. 엄마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그 말투에서 순자는 느꼈습니다. 정우는 완전히 수빈이 편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어머니의 말은 더 이상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날 저녁 소영에게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 큰일 났어요. 큰언니가 오늘 주민센터에 예약을 잡았대요. 순자가 물었습니다. 예약? 무슨 예약? 소영이 대답했습니다. 사망신고 접수 예약이요. 모레 오후 2시래요. 순자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드디어 수빈이가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이틀 후면 자신은 서류상 죽은 사람이 될 뻔했습니다. 만약 미리 알지 못했다면 정말로 그렇게 됐을 것입니다. 소영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알아낸 게 또 있어요. 언니가 오늘 어머님 집에서 서류를 가져갔대요. 주민등록 등본이랑 가족관계 증명서요. 순자가 급히 서랍장을 열어보았습니다. 정말로 서류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수빈이가 약을 가져온다는 핑계로 서류를 빼간 것이었습니다. 순자는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으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 정도까지 철저하게 준비했다니. 수빈이는 정말로 시어머니를 죽은 사람으로 만들 작정이었습니다. 서류상으로 먼저 죽이고 재산을 빼돌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생각이었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순자가 작은 아들 정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신호음만 울리다가 음성 메시지로 넘어갔습니다. 출동 중이라는 자동 응답이었습니다. 소방관인 정민은 언제나 바빴습니다. 지금 이 위기의 순간에도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동창 단톡방에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애들아, 모레 오후에 같이 와줄 수 있어? 주민센터로. 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영희가 무조건 간다고 했고, 미숙도 나도 간다고 했고, 정자도 걱정 마. 우리가 함께 할게. 라고 답했습니다. 순자는 그 답장들을 보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가족은 등을 돌렸지만 50년 친구들은 곁에 있었습니다. 이 친구들이 아니었다면 정말로 혼자서 무너졌을 것입니다. 다음 날 순자는 꼼꼼히 준비했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지를 복사해 두고 은행 거래 내역서를 정리하고 동창들이 찍은 북한산 사진을 인화했습니다. 소영이의 녹음 파일도 휴대폰에 저장해 두었습니다. 이 모든 증거들을 봉투에 담아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결정된다. 내가 이기든 지든. 하지만 지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로. 순자가 휴대폰을 들고
실시간 녹음 앱을 확인했습니다. 내일은 이것을 계속 켜두어야 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모든 대화, 모든 순간을 기록해 두어야 했습니다. 새벽 4시, 순자는 남편의 영정 앞에 섰습니다. 물 한 잔을 올리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여보, 내일이 중요한 날이야. 나 잘할 수 있겠지? 당신이 하늘에서 지켜봐줘. 영정 속 남편은 묵묵히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가 순자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창문을 열고 차가운 아침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오늘은 평범한 하루가 아니었습니다. 오늘은 자신의 존재를 증명해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사람으로 처리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막아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순자가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에 실패하면 정말로 내가 죽은 사람이 돼. 그건 절대 안 돼. 반드시 살아남아야 해. 그리고 진실을 밝혀야 해. 옷장을 열고 단정한 옷을 골랐습니다. 오늘은 전투복을 입는 심정이었습니다. 65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싸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순자는 주민센터로 향했습니다. 동창 3명이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벌어진 일은 이 이야기의 모든 것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진실이 마침내 햇빛 아래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오후 1시 반 순자와 동창들은 주민센터 근처 커피숍에서 대기했습니다. 순자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영희가 순자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순자야, 긴장하지 마. 우리가 있잖아. 미숙도 맞아, 걱정 마 라고 했고 정자도 끝까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1시 50분 소영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 큰언니 차가 주민센터 주차장에 들어갔어요. 저도 지금 근처에 있어요. 순자가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고마워. 너는 나중에 와. 먼저 들키면 안 돼. 2시 정각, 순자와 동창들이 주민센터로 들어갔습니다. 민원실은 평범한 오후처럼 여러 민원인들이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출입구 쪽에 서서 창구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보았습니다. 7번 창구 앞에 서 있는 수빈이의 뒷모습을. 수빈이가 직원에게 서류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사망신고 접수하러 왔습니다. 그 말이 순자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받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네, 김순자님 사망신고 건이시네요. 사망진단서 원본은 있으시죠? 수빈이가 서류를 밀어넣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여기 있어요. 병원에서 발급받았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그 모습을 보며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저 서류가 접수되면 나는 정말로 죽은 사람이 된다. 순자가 동창들에게 말했습니다. 지금이야. 그리고 민원실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동창 3명이 뒤를 따랐습니다. 순자는 7번 창구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김순자 살아있습니다. 수빈이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순간 수빈이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눈이 커지고 입이 벌어지고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마치 유령을 본 사람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님? 순자가 신분증을 꺼내 창구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여기 제 신분증입니다. 주민등록번호 확인해 보세요. 저 김순자 맞습니다. 살아서 여기 서 있습니다. 직원이 당황한 표정으로 신분증을 받아 확인했습니다. 잠시만요. 본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원은 급히 상급자를 호출했고 다른 직원들도 무슨 일인가 싶어 모여들었습니다. 수빈이가 정신을 차리고 변명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이게 무슨, 제가 왜 여기, 그러니까 이건 오해예요.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순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해? 내가 내 사망신고서를 들고 여기 와서 접수하려고 했잖아. 이게 오해야? 순자가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정우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정우가 받았습니다. 화면에 정우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엄마, 왜 영상통화야? 순자가 휴대폰 카메라를 돌려 현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정우야, 지금 주민센터야. 내 눈으로 직접 봐. 화면 속 정우의 표정이 경악으로 바뀌었습니다. 수빈이? 거기서 뭐 하는 거야? 수빈이가 카메라를 피하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건 그러니까 설명할 게 있어. 순자가 수빈에게 말했습니다. 북한산에서 너 봤다. 낯선 남자랑 손잡고 걸어가는 거. 수빈이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순자가 가방에서 인화한 사진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여기 증거 사진이야. 내 동창들이 찍은 거야. 내 얼굴 선명하게 나와 있어. 동창 미숙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찍었어요. 그날 북한산 둘레길에서. 정자도 말했습니다. 저도 봤어요. 남자가 머리카락 만지는 것까지 다 봤어요. 순자가 다음 증거를 꺼냈습니다. 소영이의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스피커에서 수빈이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정리하면 돈 되지. 정우 오빠는 능력이 없어. 내가 새로 시작해야 해. 그 말들이 민원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수빈이가 손으로 귀를 막으며 소리쳤습니다. 그거 조작이야. 내가 그런 말 한 적 없어. 하지만 녹음 속 목소리는 분명히 수빈이 것이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증거였습니다. 순자가 병원 검사 결과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일주일 전에 받은 내 건강검진 결과야. 모든 항목 정상, 인지기능도 정상. 내가 미쳤다고? 치매라고? 여기 의사소견서에 뭐라고 써 있는지 읽어봐. 마지막으로 은행 거래 내역서를 내밀었습니다. 내 통장에서 500만 원이 빠져나갔어. 내 이름으로 된 위임장으로. 내가 쓴 적 없는 위임장으로. 이것도 조작이야? 직원이 황급히 경찰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와서 상황을 통제했습니다. 수빈이가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어머님이 조작한 거예요. 저를 모함하려고. 하지만 서류의 날짜, 사진의 메타데이터, 녹음의 시간 정보, 모든 것이 수빈이의 주장과 맞지 않았습니다. 조작이라면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때 민원실 입구로 정우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달려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정우가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들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사망신고서, 사진, 은행 내역서. 하나하나 읽어내려가는 정우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정우가 수빈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다 뭐야? 수빈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우가 다시 물었습니다. 왜 엄마 사망신고를 해? 엄마가 멀쩡히 살아계신데? 수빈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여보, 내 말 들어봐. 이건 그냥. 하지만 정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됐어.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담당 경찰관이 상황을 파악하고 수빈이에게 말했습니다. 공문서 위조 및 사기 혐의로 조사가 필요합니다. 함께 가시죠. 수빈이가 끌려가면서도 계속 소리쳤습니다. 나는 억울해. 어머님이 나를 모함한 거야. 하지만 그 목소리는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민원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순자는 그제야 긴장이 풀리면서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동창 영희가 얼른 부축했습니다. 순자야, 괜찮아? 앉아.
정우가 순자에게 다가왔습니다. 그 얼굴에는 죄책감과 충격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엄마 말씀을 안 믿었어요. 수빈이 말만 듣고 순자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됐어. 이제 다 알았잖아. 정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순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넌 속은 거야. 그 여자한테. 내 잘못이 아니야. 소영이가 민원실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순자가 소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 내 덕분이야. 내가 도와줘서 여기까지 온 거야. 정말 고마워. 소영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저는 당연한 일을 한 거예요. 민원실 밖으로 나오니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가슴속에 맺혀있던 무언가가 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끝났다. 드디어 끝났다. 동창들이 순자를 둘러쌌습니다. 미숙이가 말했습니다. 순자야, 너 정말 대단해. 정자도 맞아. 끝까지 포기 안 했잖아. 라고 했습니다. 영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순자 65세에 이런 대단한 일을 해내다니. 순자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너희가 있어서 가능했어. 혼자였으면 못했어. 정말 고마워. 4명의 65세 여성들이 주민센터 앞에서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50년 우정이 빛을 발한 날이었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새로운 일상이 찾아왔습니다. 상처는 남았지만 그 상처 위로 새 살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순자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더 단단해졌고 더 소중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민센터 사건 이후 모든 것이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정우는 변호사와 함께 수빈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보전 조치를 시작했습니다. 주민센터 사망신고 시도, 은행 무단 인출, 서류 위조, 모든 것이 증거로 남아 있었기에 법적 대응은 순탄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수빈이의 계획은 더 광범위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어머니를 서류상 사망 처리한 뒤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 그 돈으로 새 인생을 시작하려 했던 것입니다. 북한산에서 만난 남자는 그녀의 오래된 애인이었고 둘은 함께 떠날 계획까지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정우가 정식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수빈은 처음에는 발뺌을 하고 협박도 했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기에 결국 합의 이혼에 동의했습니다. 재산 분할에서도 수빈은 거의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빼돌리려 했던 시어머니의 재산은 온전히 순자에게 돌아왔습니다. 손자 서준이의 양육권 문제도 정리되었습니다. 수빈은 아이를 데려가려 했지만 법원은 아이의 안정적인 생활 환경을 고려해 정우에게 양육권을 주었습니다. 서준이는 아빠와 함께 살게 되었고 주말마다 할머니 집에 와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소영이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정우가 출근한 사이 서준이를 돌봐주기도 하고 아이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세심하게 신경 썼습니다. 소영이가 서준이에게 말했습니다. 서준아, 작은 엄마가 같이 있을게. 걱정하지 마. 서준이가 작은 엄마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자는 집안의 보안을 완전히 새로 정비했습니다. 현관 CCTV를 최신 기종으로 바꾸고 도어락 비밀번호도 변경했습니다. 인감 도장과 중요 서류는 은행 금고에 넣어두었습니다. 다시는 누구도 자신의 신원과 재산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동창들이 순자 집에 모였습니다. 영희, 미숙, 정자 4명이 거실에 둘러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미숙이가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순자야, 살아있음을 축하한다.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정자가 맞장구 쳤습니다. 정말이야, 서류상으로 죽을 뻔했는데 살아 돌아왔잖아. 순자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다 너희 덕분이야. 너희가 없었으면 나 정말 큰일 날 뻔했어. 영희가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친구지. 50년 친구가 뭔데. 당연히 도와야지. 저녁 무렵 작은 아들 정민이가 퇴근 후 집에 왔습니다. 평소에는 바빠서 자주 오지 못했는데 요즘은 시간을 내서 자주 들렀습니다. 정민이가 순자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동안 제가 너무 무심했어요. 죄송해요. 앞으로는 혼자 두지 않을게요. 순자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됐어. 너는 바쁜 거 알아. 소방관이 얼마나 고된 직업인데. 정민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엄마한테 신경 못 쓴 건 제 잘못이에요. 앞으로는 자주 올게요. 소영이도 옆에서 말했습니다. 저도 자주 올게요, 어머님. 같이 밥 해먹고 이야기도 하고요. 정우도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집에 와도 휴대폰만 보다가 가곤 했는데 이제는 매일 아침 출근길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잘 주무셨어요? 저녁에 뵐게요. 퇴근길에도 연락했습니다. 엄마, 저녁 드셨어요? 필요한 거 있으세요? 짧은 통화였지만 그것만으로도 순자는 위로가 되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어느 날 순자는 손자 서준이와 함께 북한산에 올랐습니다. 같은 둘레길이었습니다. 몇 달 전 모든 것이 시작된 그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무겁지 않았습니다. 서준이가 할머니 손을 잡고 앞서 뛰어갔습니다. 할머니, 빨리 와요. 꽃이 진짜 예뻐요. 동창들도 함께였습니다. 영희, 미숙, 정자. 4명의 65세 여성들이 천천히 둘레길을 걸었습니다. 중간에 벤치가 있는 정자에서 쉬어가기로 했습니다. 미숙이가 김밥을 꺼냈습니다. 아침에 싸왔어. 다 같이 먹자. 4사람이 벤치에 앉아 김밥을 나눠 먹었습니다. 서준이도 한 줄을 받아 맛있게 먹었습니다. 순자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같은 풍경이었지만 느낌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때는 며느리의 배신을 목격한 장소였지만 지금은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행복한 장소였습니다. 집에 돌아온 순자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 앨범을 열었습니다. 그날 북한산에서 찍은 수빈이의 사진, 은행 서류 사진, 주민센터에서 찍은 사진들. 이 모든 것들이 증거로서 소중하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 사진들을 삭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보관 폴더로 옮겼습니다. 언젠가 다시 볼 일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이겨냈다는 증거이기도 했으니까. 저녁이 되어 순자는 남편의 영정 앞에 섰습니다. 물 한 잔을 올리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여보, 나 해냈어. 당신 덕에 끝까지 버텼어. 하늘에서 지켜봐줘서 고마워. 영정 속 남편은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순자도 따라 웃었습니다. 순자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는 것을 바라보며 순자가 중얼거렸습니다. 진실은 느리지만 결국 도착한다. 그랬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데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처도 받았고 외로움도 느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에 결국 이곳에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악몽 없이, 불안 없이 평화로운 잠이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해가 뜰 것이고 순자는 그 아래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삶을 살면서 아침에 눈을 뜨니
창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순자가 기지개를 켜며 중얼거렸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아.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영정에 물을 올리고 아침을 먹고 동창들에게 안부 메시지를 보내고 평범하지만 소중한 자신만의 일상이었습니다. 조선 후기의 실학자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아들들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사람이 어려움을 만나면 비로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고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가 진정한 어른이라고요. 오늘 이야기 속 순자 어머님도 그러했습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아들마저 등을 돌린 것 같은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증거를 모으고 동지를 찾고 끝까지 자신의 존재를 증명해냈습니다. 65년 인생에서 가장 외로운 싸움이었지만 그래서 가장 빛나는 승리이기도 했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 모두 부당한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함부로 대하거나 내 자리를 빼앗으려 하거나 심지어 내 존재 자체를 지우려 할 때도 있지요. 그럴 때 기억해 주세요. 진실은 느리지만 결국 도착한다는 것을, 그리고 나를 지켜줄 사람은 결국 나 자신이라는 것을.